네, 안녕하십니까. 삼정 KPMG 박문구라고 합니다. 아직 인도 쪽에서는 신문에 크게 날 만한 뉴스가 나온 영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그 두 분의 브래드와 이제 고셀링크, 그 변호사님들의 그 미국 쪽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잘 들었고, 그리고 인도 쪽은 그래도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수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이 저희들의 경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이중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무역협회의 그 정희철 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웹사이트에서 체크하시는 게 좋고, 무역협회 것은 이제 한국 위주로 돼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소스를 가서 보시면은 이제 WTO 쪽 가서 보시면 전 세계 게 있으니까 뭐 전체적인 전 세계 걸 보고 싶을 땐 여기를 가시면 될 것 같고, 인도 쪽 반덤핑에서 뭐 인도 쪽 반덤핑이 아니라 세계의 반덤핑이 사실은 대부분 철강 아니면 레진입니다. 스틸 아니면 레진. 커머디티니까 비교하기가 쉽다. 물론 철강도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가면 열처리나 여러 가지 성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들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철판이라는 모양이 비슷하니까 커머디티로 여겨지고, 그래서 철강과 레진이 커머디티고 물리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덤핑 지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트렌드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레진을 많이 걸지 않거든요. 유럽도 뭐 최근에 TPL을 걸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 세지는 않고요. 종류가 많지는 않고요. 그러나 인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큼 석화 제품들은 마진이 작다는 얘기고, 철강은 어느 정도 마진이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송비를 견딜 정도로 팔 수 있는 영역이 아시아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인도 쪽이나 이런 쪽으로, 사실 옛날에 중국도 굉장히 석화 제품이 많은 제조를 했었는데, 아시아 쪽에서 레진이 이제 계속 빠지지 않고 걸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진과 스틸. 그다음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나 뭐 WTO 회원국들은 다 WTO 반덤핑 협정을 다 차용해서 국내법화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징들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인도 제도에서 느낄 수 있었던 특징들을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나올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비슷합니다. 이게 질문서의 형태거든요. 질문서의 목차들인데 제너럴, 그다음 내수, 수출, 원가, 많이 다른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그 제도를 볼 때 크게 차이가 미국 제도 그리고 다른 나라 제도 이렇게 봅니다. 답변서의 형태가 EU나 중국이나 인도가 비슷한 목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특징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섹션 G 같은 그 COP라고 하는데 이쪽의 정보들입니다. 여기의 정보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딱 풀어서 손익계산서의 전체 숫자와 다 맞춰서 디비전으로 가르고 거기에 셀링, 제너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등 여러 가지 익스펜스들을 쫙 나열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딱 보면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손익계산서를 디비전과 시장으로 갈랐다. 그 모습이 미국 쪽 제출할 때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EU나 중국이나 인도나 비슷한 답변서 형태를 가진 그 국가들을 할 때는 나옵니다. 서로 반덤핑 그 마진, 즉 예상 덤핑 관세, 반덤핑 관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건 미국은 최대한 셀링 익스펜스를 쫓아갑니다. 제너럴도 쫓아갈 수 있는 비용은 수출이든 아니면 거래건이든 해서 거래건으로 최대한 쫓아가는 게 여러분 회사들의 의무입니다. 회사들이 쫓아갈 수 있는 증빙이나 키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트랜잭션까지 쫓아가서 배부해 주는 것이고요. EU나 중국이나 인도는
어느 정도 에버리지해서 뿌려줍니다. 그래서 셀링, 제너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사실은 철학은 둘 다 끝까지 쫓아가라 하지만 그 형태의 모습이나 아니면 조사하는 기관들의 예산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에버리지에서 어느 정도 멈추거든요. 그래서 셀링 같은 경우도 제품별로 시장별로 막 쫓아가기보단 전체 에버리지하고 뿌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인도와 그리고 다른 나라를 해봤자 사실은 미국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넘어가고 뒤쪽에서 이제 앞쪽에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어펜딕스로 무엇을 더 제출하느냐 추가로 제출한 정보들이죠. 미국과 커다랗게 다른 점은 미국은 제출한 여러분 회사들의 정보를 제소한 산업의 변호사들이 기밀 정보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한 예를 들어서 철강이다 그러면은 철강 미국 생산자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지금 우리를 디펜드해주는 브래드나 고셀링크 씨가 만들어준 우리 여러 가지 철강이나 우리들의 답변서를 양쪽 다 보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깊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추가 질문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 게 미국 제도라면 유럽이나 아니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쪽은 상대편 변호사가 그렇게 깊숙이 못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서가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변호사들의 활동도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그래서 좀 비교적 쉽게 대응할 수 있는 편입니다. 이제 조금씩 인도 뒤쪽에서 사실은 별도로 더 인도의 그 특징들을 말씀드릴 거고 이곳에서 이제 보면 제가 이걸 제일 위로 올려놨습니다. 전직 조사관 활용의 이점이 아주 자명하다.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인도 조사관들을 쓸 때 순수한 변호사 출신도 있고 그리고 전관으로서 조사관으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들 이제 대부분 조금씩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정말 세게 싸우고 정면으로 싸우는 느낌이 더 많은 반면 인도는 그 조사관을 활용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우리가 같이 이제 답변서를 내는 사람으로서 미국 답변서를 내면 이 상무성 조사관들을 어떻게 설득하지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같이 변호사랑 막 밤새서 회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인도는 자 내가 이 정도까지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의 한 70년대나 80년대 초반의 느낌으로 조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론적으로 치면은 얘기할 필요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실무가 그렇습니다. 실무가 정말 현실적으로 그 조사관한테 맡겼을 땐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분이 한 3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부분 우리나라 철강이나 레진 회사들이 즉 석화 회사들이 고용한 변호사들도 리갈 카운슬도 그들입니다. 그다음 가격 약속이 상대적으로 이제 잘 들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데는 가격 약속 같은 경우가 너무 플레이어가 많다, 못 들어주겠다 해서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거라면 유럽도 비슷하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재량에 의해서 상당히 자유롭게 쓰이는 편이고요. 그다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환급 재심사 신청의 어려움. 제가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최근에 이제 등장한 철강들의 정말 무지막지한 율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는 달리 대응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도 여러분과 같이 느끼지만 그러나 뭔가 분명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국, 인도 쪽은 환급제 심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때마다 거의 없어, 안 들어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환급제 심사라 하면 뭐냐면 인도, 중국, EU는 보통 제도가 5년에 한 번씩 조사합니다. 즉 선셋 가면 그때 또 조사하고 선셋 가면 조사하고 물론 중간 재심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보통 제도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중간재심사 신청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억울해서 뭔가 율을 낮췄다든지 했을 때는 딱 낮추고 나서 미래적으로만 영향을 미치지 환급하려면 별도로 또 어플라이 해야 됩니다. 즉 신청서를 율을 미래적으로 낮추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낮춰진 율을 가지고 환급 재심사를 별도로 신청.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변호사 피를 내야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매년 재심사를 재소자나 아니면 우리 수출자나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신청하면 그대로 조사 개시가 되거든요. 둘 다 신청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조사 없이 뭐 작년에 율을 그대로 간다, 뭐 이 정도로 가는데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하면 그대로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쓰고 싶지 않아도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라 함은 지금 철강 측면에서 50%, 60% 이런 율이 나와서 굉장히 그 한국 경제 측면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미국이나 인도에서 맞은 것보다는 훨씬 해피합니다. 그 이유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지금부터 내는 이 50%, 60% 관세를 앞으로 1년 후에 개시돼서 2년 후에 맞춰지는 그 1차 재심에서 율이 예를 들어서 5%로 낮춰졌다 하면 60%와 5%의 그 차이를 환급해 줍니다. 즉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은 경고를 때리기 위해서 60%이지만 종국적으로는 5%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나 중국은 환급 재심사 자체를 안 들어주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재심사 딱 신청하면 너 장사하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분명히 합리적이고 이번에 굉장히 과도한 율이 나온 것은 분명히 불행한 일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열심히 상무성과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해서 대응을 하면 60%와 5%의 차이인 55%를 환급받는다.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냐면 미국의 엔드 유저들이 봅니다. 결국 종국적으로는 미국에서 시장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엔드 유저가 낸 그 55%의 이익을 미국이 예치했다가 한국 경제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과도하게 때리는 거는 끝까지 60%를 재심사에서 유지하겠다라고 미국이 작정했다면 그거는 지혜로운데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바보짓입니다. 즉 선거를 위한 액션이지 나중에 5%, 6%, 7% 정도로 굉장히 또는 그보다 더 낮은 율로 합리적으로 내려온다면 그러면 미국 국민의 혈세를 내지는 그들의 그 세금을 한국 경제에 다시 돌려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좋은 율이 나오길 바라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는 상사 답변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제 기억하는 바로는 내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인도만 이 정도 제도가 살아있는데 제조자와 상사, 트레이딩 컴퍼니의 컨비네이션 율을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걸 이용하기도 해요, 저희가. 이 제조자는 미국으로 팔았거나 EU로 팔았다면 율이 하나기 때문에 어느 상사를 통하더라도 율이 하나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인데 마침 여러 상사 중에 한 상사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우연히 팔아놨다. 그러면은 그 상사를 통해 그 상사의 덤핑 마진은 낮게 제어가 될 수 있고 그럼 그 상사를 통해서 그 채널을 살려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인도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플래닝 하기가 처음 답변할 때는 조금 귀찮고 상사들 답변을 같이 시켜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살려놓으면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도 제도가 조금 재미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합리적인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사 기간이 좀 짧습니다. 원가 전문가도 미국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 못합니다. 석화 같은 경우는 납사 크래킹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별로 에틸렌, 프로필렌, 그다음에 이제 PP, PE 하면서 쭉 PVC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중간마다 각 디비저널리
독립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매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관리적인 손익계산서로는 이윤이 잡히고 그리고 외부 공표할 때는 그 내부 이윤을 다 없애고 다시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내부 손익계산서상 그 부서와 부서, 디비전과 디비전 간에 존재하는 그 내부 이익을 빼자고 하면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잘 구슬르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 거고요. 정말로 정면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미국 철강 산업 같은 경우 이번 이제 5, 60%가 굉장히 충격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충격인 이유는 그동안 너무 잘 대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철강 산업들이 뭐 5% 언더로 해서 전 세계 어딜 팔든지 간에 5% 언더로 그 제어들을 정말로 잘해왔는데, 잘해오다 보니까 한 20년 전에 선배님들은 처음 걸려서 정말 잘했어 이런 얘기를 듣지만, 윗분들한테.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한 15년간 내지는 20년간 그 뒤에 후배들은 너는 왜 이렇게 선배만큼 못해라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보고도 작년만큼 하겠지라고 위에 있는 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신 그 0%에서 5% 사이 율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뭐랄까 그동안의 습관과 이런 부분들이 낮게 제어돼 왔고 낮게 보고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런 뭔가 향후에 이제 미국 측면에서 뭔가 덜 대응한다면 그동안 쓰지 않았던 채널들이나 그 정보의 소스들, 지금 이번에 말한 변호사들이 했던 것들도 써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회나 미국 국회나 아니면 그곳에 여러 로비스트들을 활용해야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도도 그런 부분들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인도라고 해서 그 세 변호사한테 맡기면, 분명히 제가 그동안의 습관이 세 변호사한테 맡기면, 3명의 변호사나 그 3명의 그 로펌들한테 맡기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지금 매너리즘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돌다리도 두들겨서 과연 그들이 망가지거나 내지는 그 채널이 닫히게 되는 상황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교훈을 분명히 미국 케이스에서 얻어서, 그래서 인도나 제3국 대응할 때도 조금 더 많은 현지 조사기관들을, 그리고 조사기관도 여러 계층들을 알아보고 만나는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여기서는 말씀드렸던 3 그리고 7, 9 정도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조금 덜 와닿는 인조리 쪽이나 이런 쪽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을 씁니다. 조합.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판정들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 기업이 제조하지 않았던 물량을 근거로 덤핑 마진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세톤 내지는 페놀, 아세톤으로 기억하는데, 아세톤 케이스에서 미국 회사가 만든 아세톤이 울산에 있는 탱크를 거쳐서 그래서 인도로 실려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아세톤 업체들은 그래봤자 이제 두 군데 정도인데요. 금호석화 내지는 LG화학 이 정도인데, 그들이 굉장히 작은 양을 팔았거든요. 거의 팔지 않다시피 하고 작은 양을 해서 분명히 네글리저블 임포츠였는데, 즉 3% 미만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물량이 딱 들어가니까 3% 이상이에요. 결국 덤핑 마진 부과했습니다. 그때 쭉 진행돼가지고.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근데 그들의 근거는 제조자와 생산자의 콤비네이션인데, 이 한국 상사가 팔았던 건 제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더 제조자가 한국 상사를 통해서 팔았네 해서 그 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게 제도의 특징상 나오게 되는 거고,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도 PVC 같은 경우 내지는 MBR 같은 경우, MBR은 디미니미스 기억이 안 나네요. PVC는 5년 지나서 재심사했을 때 한화석화나 아니면 LG화학이나 둘 다 0% 받았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존재하는 PVC 메이커
오직 두 회사인데 두 회사가 둘 다 0%를 받았으면 그러면 선셋이 무산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더스들이 있다 보니까 누군진 모르지만 뭐 상사가 다른 물량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선셋되지 않고 조치가 계속 지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점으로 남아 있고요. 이게 이제 최근 이제 또 하나의 불합리한 사례죠. 뭐 사실 협정상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인도가 얘기하지 않던 이런 얘기들 합니다. 즉 우리가 인도로 들어온 물량을 봤더니 뭐 다 0% 나오고 좋다. 뭐 선셋의 요건은 그동안 봤을 때 충족됐는데 근데 한국 회사 당신들이 제3국 즉 rest of the world 판 물량들을 봤더니 거기에 뭐 덤핑 부과받은 것도 있고 물량도 상당하더라. 그 물량 때문에 겁나서 인도에서 선셋 시켜줄 수가 없네. 라는 판정을 내린 게 이제 요즘 판정이거든요. 사실 미국 시장만큼 크지 않아서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업체들이 사실 대응을 이렇게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해서 WTO까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불합리함이 인도 반덤핑 조사의 좀 특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뭐 인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서 그냥 여러분 그냥 이 기억하지 못하고 흘러갈 수 있는데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지난 20년간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이병우 전문인과 함께 20, 30년간 이것들을 보면서 한국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느낀 점을 정말로 전달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인 재점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재점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맡겨놓고 하면은 작년이랑 비슷하게 나오겠지가 아니라 보다 더 많은 활동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다 더 많은 활동이란 건 그동안 했던 활동이 아니라 다른 채널들이 뭐가 있나를 확인해서 그 채널들을 살려서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협회에서는 아마도 미국의 여러 의회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본이나 EU의 로비스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이 미국의 로비스트들과 같이 하는 것처럼 내지는 변호사들과 같이 하는 것처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여러 조사기관 외의 다른 행정부들이나 국회를 만나러 가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이제 브래드와 고슬링크 씨가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새롭게 변화된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반덤핑 쪽에서 고슬링크 씨가 말씀하신 내수의 뭔가 특이한 시장 조건 이 부분은 핵폭탄입니다 거의. 왜냐하면 뭐 철강과 석화를 떠나서 가전의 이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철강이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철강이 뭐 그렇게 달라 겉모습이 다 판재료잖아 해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전의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냉동실이 하단에 있고 우리나라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팔 때는 하단 냉장고 바텀 프리저를 굉장히 많이 팝니다. 삼성 1, 2조, LG 1조 팝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게 안 팔리니까 요즘 좀 나오긴 합니다만 유학생들이 좀 사죠. 근데 한국엔 그런 것들이 안 팔리니까 조금만 팔아놔도 그래도 그게 정말로 미국과 매치되면서 1조짜리와 한국에 한 10억, 20억 팔아놓은 게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억의 노력만 잘하면 1조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법에서 지금 바뀐 법에서 어떻게 재해석할지 너무 물량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거 한국 사람들이 사지도 않는데 이게 과연 비교 가능한 것이냐 모르겠다라는 판정들이 나온다면 굉장히 지금 우리의 모든 대응들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전 쪽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대응의 어떤 접근을 분명히
시나리오를 짜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요. 그 다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통상 전문 인류. 제가 들었을 때 포스코가 1년에 케이스가 30개랍니다. 아마도 요즘은 더 늘었겠죠. 한 6개월 전에 들었던 거니까요. 30개 케이스를 돌리기 위해서 여러 회계 전문가, 그 다음 리갈 전문가, 그리고 현업들이 이제 다 인발부되는데, 사실 20, 30년간 그동안 봤을 때 번아웃 돼서, 즉 너무 지치고 밤샘 작업에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람들이 교체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튼히 지탱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어디 있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곳에서 익숙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 같이 나랑 일하는 회계 전문가들이잖아. 내가 항상 지난 20년간 일했던 변호사들이잖아. 근데 사실은 숨은 일꾼이 IT팀입니다. IT팀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쓰여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철강 회사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그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율들 때문에 그 통상 조직들을, 현업 조직들을 좀 더 격상시키고 더 대폭 늘리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계를 알고 법률을 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IT를 통해서 내부 프로세스, 즉 데이터가 나오는 프로세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셋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남으면 회계사가 바뀌고 변호사가 바뀌고 현업이 바뀌어도 회사의 프로세스가 남거든요. 근데 그게 남지 않았다면 굉장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통상 조직이 올라갔다가 다시 무너지고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제 20년의 그 자문의 제 후배들과 같이 내진 선배님들과 같이 일했던 경험의 결론은 10명이 인발부대에 있으면은 2년 내에 4명, 5명은 떠난다. 반절은 떠난답니다. 반절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떠나거든요. 그럼 그 떠나는 사람들의 능력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능력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걸 아시잖아요. 이미 아신다면 현업을 더 튼튼히 하고 그 현업은 IT팀과 함께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의미 있는 장표들을 달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런 IT적인 프로세스를 잡았다면 누구 전문가들한테 의존해서 하기보다는 스스로 현업이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계산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3가지 저희들이 이제, 권고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